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4단원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복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복을 얻어내기까지 우리 선조들은요, 끊임없이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광복이 우리의 힘만으로 얻어낸 것이냐?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사실 이 광복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었던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던 날이 바로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해방, 광복의 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광복 직후의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광복 소식을 들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들은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백범일지에 남긴 기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정말 이제 기쁘기보다는 슬프고 좌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가 이끌고 있던 한국 광복군이 그 한반도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 땅을 되찾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결국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되찾게 되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정말 김구 선생님의 예상대로 광복 직후에 한반도 정세는요, 우리 민족의 입장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공산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누었던 냉전체제에 휩쓸리게 됩니다. 결국 이 냉전체제의 갈등이 우리에게는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악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이제 시간 순서대로 광복 직후부터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광복 직후에 그 국내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운형 선생님이 광복 전에 만들었던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입니다. 자,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요,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독립운동 단체로 그 당시 남아 있었어요.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이 안에는 여운형 선생님과 안지용 선생님이 함께 참여를 하고 계셨는데,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전날 1945년 8월 14일 저녁에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하는 일본 고위 관리를 만나서 다음날 아침 천황의 항복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건국동맹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을 조선 건국 동맹 그리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에게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건너갈 수 있게 치안을 유지할 테니까 그 대신에 너희가 가진 권리를 우리에게 모두 다 넘겨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어떤 주도권을 가장 먼저 차지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요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좌익, 우익 또는 좌파, 우파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좌익이 무슨 의미인지, 우익이 무슨 의미인지, 좌파랑 우파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직선이 있고 한 요쯤이 가운데라고 보면 될까요? 자, 직선의 왼쪽을 우리는 좌익이라고 써볼게요. 오른쪽은 우익 또는 좌파 또는 우파라고 표현을 하죠. 자, 좌익과 우익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된 건 언제부터냐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에서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가운데 의장이 앉아 있고 의장이 봤을 때 오른쪽과 의장이 봤을 때 왼쪽에 서로 다른 세력들이 앉아 있으면서 얘네는 좌익, 얘네는 우익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처음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 좌익, 우익 할 때 익은요, 이제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라는 뜻인데요. 요 표현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의미와 그 다른 나라에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어느 시대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요 의미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광복 전에는요. 광복 전에 좌익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 전에 우익이라 하면 이제 민족주의 세력을 의미했는데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민족주의 세력의 우선 목표는 민족,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독립이 최우선인 집단이 바로 이제 우익이었고요. 좌익 세력은 이 사회주의, 독립뿐만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가 단결해서 자본가를 몰아내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주의 운동 과정에서 농민과 노동자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 가난한 한국인들이었잖아요. 이 한국인들이 단결해서 자본가와 지주, 보통 일본인들이 그 당시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와 지주였으니까 이들을 몰아내면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뭣도 동시에 될 수 있다? 독립도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복 전에는 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독립이라는 공통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벌써 까먹으셨나요? 바로 신간회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었으니까 광복 후에는 이 좌익과 우익 세력의 의미가 또 바뀝니다. 일단 민족주의 세력의 최종 목표였던 광복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민족주의가 아니라 우익 세력은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익 세력이라고 부르고요.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광복이라는 중간 목표는 달성했지만 여전히 아직 사회주의 국가라는 혁명 목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도 좌익 세력은 사회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 냉전 체제와 또 연결이 되죠. 이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소련이고요. 자유주의 체제의 대표 주자가 바로 미국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거 너무 복잡하게 썼나? 내가 요거를 좀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너무 작은가? 자, 요렇게 자, 한눈에 쏙 들어온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복 이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우선
좌익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원봉 선생님이라든지, 뭐 김두봉이라든지, 박헌영, 요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듣는 이름도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좌익 사상가고요. 우익 사상가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이승만이라던가 김구, 그리고 김성수, 뭐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끝에 이렇게 이름들을 적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극우 또는 극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익 사상만 고집하는 사람들, 좌익 사상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 끝에 있다면 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이지만 자유주의 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본주의 체제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또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도 좌파 또는 중도 우파라고 표현하는데요. 중도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중도 우파에는 안재홍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계셨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양 끝에 있는 요 사람들은요, 만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대립점이 너무 많아. 하지만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힘을 모으기가, 생각을 좀 타협하기가 어떻다? 좀 가깝다라고 해서 이 중도 좌익 세력과 중도 우익 세력이 만나서 만든 단체가 뭐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데요. 일단 건국강령을 발표해서 이제 광복 직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를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뭐 청주지부, 뭐 부산지부, 뭐 대전지부 이런 식으로 지부를 설치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치안대를 조직하고요. 각 감옥에 갇혀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대일 협력자라고 해서 친일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논의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8월 15일이 지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속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운형 선생님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미국한테 넘겨줘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 건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조선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를 수립했다라고 먼저 딱 선수를 쳐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각 지역에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합니다. 자, 그런데 요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도 좌익이고 중도 우익이라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도 좌익 세력인 여운형 선생님이 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중도 우익인 안재홍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나랑 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안재홍 선생님과 우익 세력은 이탈하게 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이제 좌익 세력들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광복 직후에 한반도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공산당을 세웠던 박헌영, 딱 봐도 사회주의 세력이죠. 좌익 세력이고요. 한국민주당을 세운 송진우나 김성수 같은 사람들은요, 지주나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지주와 기업가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좋아할까요? 공산주의 체제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익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귀국해서 국내에서 독립촉상중앙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칭에 자리를 잡고 있던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 요인은요, 국내로 들어와서 한국독립당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복의 기쁨도 잠시 이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꾸려나갈까 정말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한반도는 절반으로 뚝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이 각각 이 38선에 들어온 선생님이 그 지도를 좀 이렇게 되게 잘 그리는데 정말 잘 그리죠. 38선을 경계로 했을 때 북쪽에는 이제 소련, 남쪽에는 미군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 지역에 들어와서 이 미국과 소련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는 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미국, 남한에 들어온 미국은요, 직접 통치를 실시합니다. 직접 통치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 한반도에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대표적인 어느 세력이에요? 좌익 세력들이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지금 이 우파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무 좌익이야. 얘네 너무 사회주의야. 지금 냉전 체제에서 하나라도 더 자본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민공화국 또는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그냥 두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남한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직접 통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언제 한번 와본 적이 있나요?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한반도를 통치하는데 직접 통치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조선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뭘 좀 찾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해방 직후에 남한에 진출한 미국 군인의 대표로 왔던 메가더 장군이 포고령 1호 미군을 대표해서 한반도 남쪽에 내린 명령, 첫 번째 명령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 아래에서 시행한다. 이제 미군이 직접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자, 2조를 한번 보세요. 2조가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 및 고용인,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조선 총독부를 말할 수 있겠죠. 이 조선 총독부의 직원과 고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어디 가지 말고 옛날처럼 그 일제강점기처럼 똑같이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총독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얼마나 무서웠겠어. 자신들의 뒤를 봐주고 지켜주던 일본이 그렇게 허망하게 망한 걸 보고 친일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미군이 들어오더니 너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일하세요. 하던 거 하세요. 라고 하니까 친일파들이 이거 잘하면 이거 우리 살아남을 수 있겠는데? 돌 안 맞아도 되겠는데? 라고 딱 분위기를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 등 한국 자체의 정치 조직은 전면 부정하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뭐 어느 세력이라도 손을 넘겨줄 수가 없었겠죠. 주도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 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치합니다. 이미 북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각 지역 인민위원회는 소련이 보기에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한 사회주의 세력들이야.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그대로 냅둬도 이거 잘 하면 잘 이렇게 돌봐만 주면 사회주의 국가가 알아서 잘 세워지겠구나. 공산주의 세력을 후원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소련의 우호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해 간접 통치를 실시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반도의 운명이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언제까지 뭐 미군이 이 땅을 다스리고 소련이 북한을 다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한반도 어떻게 할 건지 미국이랑 소련이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해서 어디서 만나냐면 모스크바에서 만납니다. 누구랑 같이 만나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여기서 나눈 결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뭐 별표를 5개 줘도 부족하다. 하지만 난 2개만 칠게요. 첫 번째,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공식적인 정부는 들어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건데 그 논의는 어디서 하냐면 미소공동위원회라는 회의기구에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 이 결정의 포인트죠.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할 것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 소련이 보기에는 한반도의 사람들은 36년 동안이나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독립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막 뭐 정부가 들어서고 자리를 잡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중국까지 4개국의 공동 통치에 의한 신탁 통치를 해서 우리가 좀 돌봐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이 한국인들에게 알려졌을 때 한국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드디어 이제 36년 동안 지배받았던 거에서 해방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탁 통치를 한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모두가 이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죠. 이렇게 나눠져 있던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처음에는 모두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는데요. 이러한 신탁 통치 반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반탁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반탁 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우익 세력의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같은 사람들인데요. 자, 신탁 통치 절대 안 된다.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김구 선생님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지금 사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 민족 스스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 역시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들은 입장을 바꾸는데요. 어떻게 입장을 바꾸냐? 삼상회의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 결정을 지지하겠다로 전환하게 됩니다.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곧 뭣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신탁 통치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익 세력이 보기에는 지금 좌익 세력이 어때? 배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우리 처음엔 같이 반탁 외쳤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걸 지지하는 거야?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나라 팔아먹는 놈들 아니야? 이거 매국노 아니야? 라고 이제 서로 갈등이 깊어집니다. 선생님, 근데 갑자기 좌익은 왜 입장을 바꿨나요? 왜 그랬나요? 좌익 세력 역시 신탁 통치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탁을 외쳤죠. 그런데 이 결정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니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삼상회의의 결정의 핵심은 뭐냐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거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지금 38선으로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 분단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분단이 되기 전에 얼른 통일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이 결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얘네가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는 임시 민주정부 수립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대신에 신탁통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서가 달려 있잖아요. 최대 5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실력을 길러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탁통치 기간은 줄일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탁통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시 민주정부 수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우익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건 나라 팔아먹는 저 일본 놈들 친일 매국노랑 다를 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 우익의 반탁운동에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친일 반민족 세력입니다. 친일파들은요, 이 혼란한 틈에 어디로 붙어야 내가 살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 반탁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반탁이 곧 애국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친일파들이 하루아침에 애국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 친일파들은 좌익 세력을 공격하면서 우익 세력과 함께 그들의 뒤에 이렇게 숨어서 좌익 세력에게 돌을 던지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나라 팔아먹는 놈들아, 신탁통치를 찬성하다니 라고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 우익 세력의 친일파들이 가담을 하면서 우익 세력의 이제 세력 다툼, 좌익과 우익의 세력 다툼에 친일파들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편 나누기에서 우리 편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이긴다고 보는 거니까요. 결국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이 오늘날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서 현대사회의 비극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너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한반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